야, 이 미친 여편네야! 감히 우리 엄마 칠순상에 배달 음식을 올려? 내가 제정신이야? 내가 너 걷어 먹여 살렸더니 아주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구나. 아, 여보, 이거 나. 머리카락 빠져. 아파. 아프라고 잡은 거야. 내가 20년 동안 밥 얻어먹고 한 게 뭐가 있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머, 성훈아. 저거 봐라. 족발 뼈다귀 포장지가 그대로 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라는 게 시어미 생일에 배달 찌꺼기를 먹여?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대박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정성스럽게 차려낸 잡채 접시가 거실 바닥을 굴렀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 위로 붉은 양념이 핏물처럼 낭자하게 흩뿌려졌다. 미연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었다. 정수리부터 전해지는 끔찍한 고통에 눈앞이 번쩍거렸다. 남편 성훈의 거친 소나기가 미연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휘어잡고 흔들어댔다. 몸은 이미 불덩이였다. 아침부터 39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렸다. 온몸의 뼈마디가 분리되는 듯한 오한이 덮쳐왔지만 오늘은 시어머니 옥자의 칠순 잔칫날이었다. 며느리 된 도리로 알아누울 수조차 없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려 했지만 도마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려 칼질조차 할 수 없었다. 서 있기도 힘든 현기증에 미연은 결국 차선책을 택했다. 강남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한정식 집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웃돈까지 얹어 가장 비싼 특선 요리들을 배달시켰다. 그리고 배달 용기 티를 내지 않으려고 혼수 때 해온 아끼는 도자기 그릇들을 꺼내 음식을 하나하나 정갈하게 옮겨 담았다. 식은 음식은 다시 데우고 고명은 새로 썰어 올렸다. 몸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의 기을 살려드리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땀을 뻘뻘 흘리며 차려낸 상이었다. 어머 세상에, 며느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이 갈비찜 부드러운 것 좀 봐. 형님, 진짜 고생하셨어요. 호텔 요리보다 낫네. 친척들의 칭찬이 쏟아질 때까지만 해도 미연은 안도했다.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는 등줄기를 옷으로 감추며 부엌 구석에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였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던 성훈이 들어오며 분위기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그의 손에는 미처 깊숙이 숨기지 못한 배달업체 로고가 박힌 플라스틱 용기가 들려 있었다. 이게 다 뭐야? 너 지금 우리 식구들 기만해? 성훈의 고함과 동시에 밥상이 엎어졌다. 뜨거운 갈비찜 국물이 미연의 발등으로 튀었지만 뜨거움을 느낄 겨를도 없이 머리채가 잡혔다. 시어머니 옥자는 말리기는커녕 혀를 차며 부채질을 해댔다. 내가 저럴 줄 알았다. 평소에도 빌빌거리더니 칠순 잔치 망치려고 작정을 했어. 천한 것들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 친척들의 경멸 어린 시선, 남편의 짐승 같은 포효, 시어머니의 비웃음. 20년이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을 때 식당 설거지를 하며 뒷바라지했던 세월, 시부모님 병수발을 들며 똥기저귀를 갈았던 밤들. 그 모든 희생이 고작 배달음식 하나로 짓밟히고 있었다. 아니, 애초에 그들에게 미연은 가족이 아니라 부리기 좋은 하녀였을 뿐이었다.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성훈이 미연을 현관 쪽으로 내동댕이 쳤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등허리가 신발장에 부딪혔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다. 미연은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본능적으로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신발을 챙겨 신을 정신도 없었다. 한쪽 발에는 낡은 슬리퍼가,
다른 한쪽 발은 맨발이었다. 으흐흑, 흐흑.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어 비상구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왔다. 12월의 칼바람이 얇은 실내복을 뚫고 들어와 고열로 달아오른 살갗을 날카롭게 베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무작정 걸었다. 갈 곳이 없었다. 친정은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 친구들과의 연락은 시집살이 20년 동안 모두 끊긴 지 오래였다. 주머니에 핸드폰도 지갑도 없었다. 가진 것이라고는 멍든 몸뚱이와 찢어진 자존심뿐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인적이 드문 아파트 단지 외곽에 낡은 벤치가 보였다. 미연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맨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보도블록에 닿았지만 감각이 없었다.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 통곡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저 가슴을 쥐어뜯으며 꺽꺽거리는 짐승 같은 소리만 목구멍을 타고 넘어왔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아파서, 너무 아파서 그랬는데. 20년을 죽어라 이랬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얼어붙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저 멀리 화려하게 불 켜진 아파트 창문들이 미연을 조롱하는 것만 같았다. 죽고 싶었다. 차라리 이대로 얼어 죽어서 그들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싶다는 독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때였다. 바스락거리는 리어카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의 그림자가 미연의 위로 드리워졌다. 쯧쯧. 젊은 처자가 이 엄동설 안에 웬 청승이야? 익숙한 목소리에 미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흐릿한 시야 속에 허름한 점퍼를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다. 동네에서 폐지를 줍는 왕 할머니였다. 미연이 요양보호사 일을 마치고 퇴근할 때마다 리어카를 밀며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뒤에서 밀어드리고 가끔 편의점에서 따뜻한 두유를 사드리곤 했던 분이었다. 할머니. 아니, 꼴이 이게 뭐야? 신발은 어디다 팔아먹고 얼굴은 또 왜 이래? 누가 때렸어?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손이 미연의 차가운 뺨에 닿았다. 그 투박하고 거친 손길이 방금 전 남편의 매정한 손찌검과 비교되어 왈칵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미연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할머니의 낡은 점퍼 자락을 붙잡았다. 할머니, 저 쫓겨났어요. 흐엉. 몸이 너무 아파서. 시어머니 생신상에 배달 음식 좀 올렸다고. 남편이 머리채를 잡고. 흑흑. 미연은 두서없이 말을 쏟아냈다. 20년간의 서름, 남편의 폭력, 시댁의 무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가슴 속 응어리들을 처음 보는 이방인에게, 아니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 생각했던 할머니에게 토해냈다. 창피함도 잊었다. 그저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길,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말해주길 간절히 바랐는지도 모른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미연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묵묵히 이야기를 들었다. 미연의 울음소리가 잦아들 때쯤 할머니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손수건을 꺼내 건넸다. 그리고는 벤치 옆에 세워둔 리어카에서 낡은 보온병을 꺼내 뚜껑에 따뜻한 물을 따랐다. 마셔라. 속 데워야 산다.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다. 따뜻한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이성이 조금씩 돌아왔다. 그제야 자신의 처지가 더 비참하게 느껴졌다.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주책이죠. 얼른 가보세요. 저 때문에 시간 뺏어서. 가긴 어딜 가. 이 꼴을 하고 여기서 얼어 죽으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단단했다. 미연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자 할머니는 벤치에 털썩 앉으며 주머니에서 폴더폰을 꺼냈다.
세댁, 이름이 김미연이라고 했지? 네. 제 이름은 어떻게 해? 3년 전 겨울이었지. 내가 빙판길에 넘어져서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자네 혼자 달려와서 나를 업고 병원까지 뛰었잖아. 병원비도 자네가 냈어. 내가 나중에 갚는다고 하니까 자네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어르신, 따뜻한 밥 한 끼 드신 셈 치세요 했어. 미연은 기억을 더듬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워낙 오지랖이 넓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터라 공경에 처한 노인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었다. 그깟 배달 음식이 뭐라고 20년을 종처럼 부려먹고 내쳐 천하에 몹쓸 것들. 할머니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 눈빛은 폐지를 줍던 힘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한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서려 있었다. 할머니는 폴더폰을 열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은 듯 했다. 나다. 지금 차 대기시켜. 위치는? 할머니는 아파트 단지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다. 그리고 덧붙였다. 가장 좋은 차로 보내. 그리고 김 변호사한테도 연락해. 당장 처리할 일이 생겼으니까. 전화를 끄는 할머니가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는 미연을 향해 씩 웃어 보였다. 미연아, 억울하지? 네. 억울하면 갚아줘야지. 눈물 짜고 앉아 있어 봤자 세상은 안 변해. 내가 흘린 눈물만큼, 아니, 그 10배, 100배로 피눈물 흘리게 해줘야 그게 공평한 거야. 하지만 전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어요. 누가 없다니? 내 앞에 있잖아.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굽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다. 때마침 어둠을 가르고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벤치 쪽으로 다가왔다. 검은색 대형 세단 세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벤치 앞에 멈춰섰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운전석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뛰어내려와 할머니 앞에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늦다. 1분이나 지체됐어. 할머니의 서슬 퍼런 꾸중 한마디에 수행원들이 벌벌 떨며 고개를 조아렸다. 미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폐지 줍던 왕 할머니가 회장님이라니. 이게 꿈인가 싶어 볼을 꼬집어 보려는데 할머니가 수행원이 건넨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어깨에 걸치며 미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라. 그 더러운 슬리퍼 벗어버리고 이거 신어. 수행원이 급히 트렁크에서 가져온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보기만 해도 고급스러운 털 슬리본이 들어 있었다. 할머니는 직접 미연의 맨발에 신발을 신겨주었다. 따뜻했다. 발끝에서부터 전해지는 온기가 심장까지 차올랐다. 이제부턴 내가 내 친정 엄마다. 감히 누구 딸을 건드려 밥상 없는 꼴을 봤으니 이제 그 집구석 판을 엎으러 가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일어선 미연의 눈에 더 이상 나약한 눈물은 없었다. 20년의 헌신을 배신으로 갚은 그들에게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었다. 고급 세단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출발해. 그 집 앞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멈추고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엔진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미연은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낡은 벤치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다시는 울지 않을 것이다. 1시간 전 내쳐졌던 그 집으로 이제는 여왕이 되어 돌아갈 차례였다. 아파트 거실은 여전히 난장판이었다. 바닥에 흩어진 잡채 당면은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했고 갈비찜 국물은 끈적하게 눌어붙어 있었다. 하지만 성훈과 옥자는 그 난장판을 치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옥자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고 있었고 성우는 식탁에 앉아 배달 앱을 뒤적거리고 있었다. A씨, 기분 잡쳐서 원. 엄마, 그냥 족발이나 하나 시킬까? 밥상 엎었더니 출출하네. 그래라. 그년이 해놓은 건 찝찝해서 못 먹겠다. 그나저나 이 망할 년이 나갔으면 빨리 들어와서 치울 것이지. 어디서 배짱을 튕겨? 들어오기만 해봐라. 아주 다리를 분질러 놓을 테니까. 옥자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그녀에게 며느리의 가출은 걱정거리가 아니라 단지 집안일 해줄 사람의 부재로 인한 불편함일 뿐이었다. 성훈이 킬킬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걱정 마요.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지가 친정이 있어. 돈이 있어? 1시간도 못 버티고 들어와서 잘못했다고 빌 거야. 그때 각서를 다시 쓰든가 해야지. 생활비를 더 줄이든지. 띠리링 마이너스. 그때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성훈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들어왔네. 엄마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아주 기를 죽여놓을 테니까. 성훈은 씩씩거리며 현관으로 걸어나갔다. 문이 열리고 미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뭔가 달랐다. 헝클어졌던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어깨에는 윤기가 흐르는 고급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웬 낯선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아, 김미연, 너 지금 제정신이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그리고 뒤에 저 거지는 또 뭐야? 아까 그 폐지 줍는 할망구 아냐? 성훈이 미연을 밀치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손 치워라. 할머니의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가 공간을 갈랐다. 성훈이 멈칫하는 사이 열린 현관문 뒤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의 사내들이 순식간에 들이닥쳤다. 좁은 현관이 꽉 찼다. 그들의 위압감에 성훈은 뒷걸음질을 쳤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거야. 신고? 하려면 해라. 경찰서장한테 내가 직접 전화해 줄 테니까. 할머니, 아니 왕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찍으며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그 당당한 기세에 소파에 누워있던 옥자가 벌떡 일어났다. 아니, 남의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와? 미연이 너 미쳤니? 어디서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행패야. 왕 회장은 옥자의 고함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난장판이 된 거실 바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엎어진 음식, 깨진 그릇, 그리고 미연이 흘렸을 눈물의 흔적들. 왕 회장의 미간이 깊게 구겨졌다. 그녀는 옥자와 성훈을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다. 사람이 먹을 음식을, 아니 사람의 정성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구나. 뭐라고요?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야, 김미연, 당장 이 사람들 안내보내. 성훈이 악을 쓰며 다가오려 하자 수행원 중 한 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성훈의 앞을 가로막았다. 벽처럼 단단한 가슴팍에 부딪힌 성훈이 억소리를 내며 뒤로 밀려났다. 왕 회장은 수행원의 보호를 받으며 미연을 자신의 옆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떨고 있는 미연의 손을 꽉 잡았다. 잘 들어라. 이 시간부로 김미연은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다. 아? 그래. 잘 됐네.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었는데 당장 이혼해. 위자료 한 푼도 못 줄 줄 알아. 성훈이 비아냥거렸다. 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위자료? 내 놈들이 평생 구경도 못할 돈, 우리 미연이에겐 썩어날 만큼 있다. 나는 명동의 왕 회장이다. 내 자산이 2천억이야. 그리고 이 아이는. 왕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들릴 만큼 정적이 흘렀다.
오늘부로 내 유일한 상속녀이자 내 양녀다. 뭐? 네. 성운과 옥자의 입이 떡 벌어졌다. 2천억? 상속녀?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이었지만 눈앞에 서 있는 건장한 수행원들과 왕 회장이 입고 있는 옷, 그리고 무엇보다 그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거짓말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거짓말 마. 폐지 줍는 주제에 무슨 회장이야? 미연이 너 사기꾼한테 걸린 거야. 옥자가 애써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쳤다. 왕 회장은 수행원에게 손짓했다. 수행원이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왕소금 장학재단 이사장 왕순례. 그리고 그 옆에는 은행장고 증명서 사본이 얼핏 보였다. 영의 개수가 셀 수도 없이 많았다. 믿기 싫으면 말하라. 하지만 이건 알아둬야지. 너희가 20년 동안 부려먹고 짓밟고 오늘 저 차가운 바닥으로 내쫓은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딸이라는 것을. 왕 회장의 눈빛이 붉어졌다. 그녀는 엎어진 갈비찜 그릇을 지팡이 끝으로 가리켰다. 아픈 몸 이끌고 차린 상을 엎어? 감히 내 딸의 머리채를 잡아? 왕 회장이 성운 앞으로 다가갔다. 성운은 기에 눌려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짱 마이너스.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을 울렸다. 왕 회장의 손이 성운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칠순 노인의 손매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매서웠다. 성운의 고개가 휙 돌아갔고 입가에서 피가 터졌다. 성운아. 옥자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려 했지만 다른 수행원이 그녀를 막아섰다. 왕 회장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성운을 노려보았다. 이건 내 딸이 흘린 피눈물 값의 100분의 1도 안 된다. 너희가 저지른 짓, 법으로든 돈으로든 철저하게 짓밟아 줄 테니 기대해라. 미연은 멍하니 왕 회장을 바라보았다.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대신 화를 내주고 대신 싸워주는 것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20년 동안 억눌려왔던 서름이 터져 나오면서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가자, 미연아. 이런 쓰레기장에는 1초도 있을 필요 없다. 변호사들이 알아서 처리할 거다. 왕 회장이 다시 미연의 손을 이끌었다. 미연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들으셨죠? 저 이제 당신들 하녀 아니에요. 미연의 눈빛은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다. 왕 회장이라는 거대한 산을 등에 업은 당당한 한 인간의 눈빛이었다. 짐 챙길 필요도 없다. 다 버리고 가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왕 회장의 호령과 함께 미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나섰다. 멍하니 서 있는 성운과 주저앉은 옥자를 뒤로 한 채 등 뒤에서 옥자의 절규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 미연아, 이게 다 무슨 소리니? 오해가 있다? 얘기 좀 하자. 하지만 닫히는 현관문은 매정했다. 쾅! 육중한 문이 닫히며 그들의 목소리를 차단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미연의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왕 회장이 단단히 부축해 주었다. 잘했다. 아주 잘했어. 이제 시작이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 초라했던 미연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아파트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문질렀다. 며느리가 나가자마자 동네 부동산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폐지 줍는 왕 할머니에 대해 물어본 직후였다. 김 씨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아이고, 형님 모르셨어요? 그 할머니가 성북동 왕 회장이잖아요. 알부자 중에 알부자.
명동 사채 시장에서 돈놀이 하던 분인데 지금은 기부만 하고 다니셔서 그렇지 재산이 조단이라는 소문도 있어요. 스마트폰 검색창에 왕술래 세 글자를 치자 뉴스 기사들이 줄지어 떴다. 왕소금 왕순례 회장, 대학의 100억 회척, 명동의 전설 왕 회장. 그녀는 누구인가? 기사 속 사진은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분명 아까 그 거지 할망구가 맞았다. 아이고, 아이고, 내 돈, 아니, 내 며느리. 옥자가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20년을 데리고 살며 부려먹었던 며느리가 로또 당첨도 모자라 걸어다니는 대기업이 되어 나간 것이다. 성훈아, 너 당장 가서 미연이 바짓가랑이라도 잡아라. 그게 다 얼마짜리 복덩인데 발로 차버려. 아, 엄마 좀 조용히 해봐요. 나도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성훈도 멘붕이긴 마찬가지였다. 비톡촉 문자가 계속 오고 있는 와중에 2천억 상속녀가 된 아내를 내쫓았다니. 머릿속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갔다. 이혼? 절대 안 된다. 어떻게든 빌어서 다시 데려와야 했다. 그 돈이면 빚 갚는 건 일도 아니고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다. 무조건 싹싹 빌어. 가서 무릎이 닳도록 빌어. 미연이 걔가 마음이 약해서 눈물 좀 보이면 금방 넘어올 거다. 우리가 가족인데 설마 진짜로 연을 끊겠냐? 옥자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방금 전까지 며느리를 짐짝 취급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한편 성북동의 대저택. 미연은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20년 동안 좁아터진 아파트 부엌 쪽방에서 쪽잠을 자던 그녀가 지금은 운동장만 한 침실에 최고급 라텍스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아가, 잠은 좀 잤느냐? 방문이 열리며 왕 회장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폐지 줍는 점퍼 차림이 아니었다. 우아한 실크 블라우스에 가디건을 걸친 기품 있는 노부인의 모습이었다. 미연이 황급히 일어나려 하자 왕 회장이 손사래를 쳤다. 누워 있어라. 의사가 과로에 영양실조란다. 며칠은 꼼짝 말고 쉬어. 회장님, 아니 어머니, 제가 이런 호강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해드린 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길바닥에서 쓰러져 죽을 뻔했을 때 내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리고 지난 3년간 내가 나한테 건넨 두유며 빵이며 그게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될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2천억보다 귀한 거다. 나는 장사꾼이라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한다. 너는 받을 자격이 차고 넘쳐. 왕 회장의 따뜻한 말에 미연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그때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거실에 있던 집사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회장님, 대문 앞에 불청객들이 와 있습니다. 아까 그 시댁 식구들 같습니다. 왕 회장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미연의 몸이 조건반사적으로 움츠러들었다. 20년간의 가스라이팅과 폭력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다. 왕 회장이 미연의 어깨를 감싸쥐었다. 두려워 마라. 이제 갑은 너고 을은 저것들이다. 직접 보고 싶으냐 아니면 내가 쫓아버릴까? 제가 볼게요. 미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언제까지 피할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거실 한 벽을 차지한 대형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다. 화면 속 풍경은 가관이었다. 으리으리한 대저택의 철제 대문 앞에서 옥자와 성훈이 쇼를 하고 있었다. 옥자는 아예 돗자리를 깔고 앉아 대성통곡을 하는 신용을 했고 성훈은 어디서 샀는지 모를 붉은 잔미 꽃다발을 들고 애처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미연아, 아가, 내가 잘못했다. 늙은이가 노망이 나서 그랬어.
제발 문 좀 열어다오.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사랑하잖아.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끈질겼다. 미연은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다.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미연의 목소리가 들리자 성훈이 대문에 매달리며 소리쳤다. 여보,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 살 것 같아. 내가 미쳤었나 봐. 당신 없으니까 집이 엉망이야. 애들도 엄마 찾고 난리 났어. 민수랑 지수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응, 애들. 그 두 글자에 미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기숙학교에 가 있는 아이들이 눈에 밟혔다. 성우는 미연의 침묵을 틈타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 당신 이대로 이혼하면 양육권은 절대 못 가져가. 내가 애들 아빠야. 그리고 당신 유책 배우자로 몰아서 애들 얼굴 평생 못 보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나와. 비굴하게 빌다가 순식간에 협박조로 바뀌는 그 뻔뻔한 태도. 미연은 치가 떨렸다.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던 세월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왕 회장이 혀를 찼다. 저런 놈을 남편이라고. 미연아, 저놈이 지금 내 약점이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서 저러는 거다. 어떻게 해야 하죠? 전 애들 없으면 못 살아요. 걱정 마라. 내가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양육권? 친권? 저놈은 감옥에 갈 텐데 무슨 수로 애들을 키우겠냐? 감옥이요? 미연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왕 회장이 비서에게 눈짓을 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김 비서가 서류 봉투 하나를 미연에게 건넸다. 박성훈 씨에 대한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집 담보대출로 주식을 했다고 했었죠? 네. 5억을 다 날렸다고. 거짓말입니다. 김 비서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주식으로 날린 건 1억 정도입니다. 나머지 4억, 그리고 회사법인 카드 횡령 내역까지 합치면 꽤 큰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갔더군요. 그 돈이 어디로 갔나요? 미연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통장 거래 내역에는 낯선 이름이 찍혀 있었다. 이수진.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 원, 오피스텔 월세, 명품 가방 구입 내역, 산부인과 진료비. 상간녀입니다. 박성훈 씨 회사 경리과 직원이죠. 현재 임신 5개월 차입니다. 아. 미연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머리가 멍해졌다. 주식 실패가 아니었다. 도박도 아니었다.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아파서 끙끙 앓을 때 약 한 번 사다 준 적 없던 놈이 다른 여자에게는 수억을 쏟아붓고 있었다. 심지어 칠순 잔치 때 배달 음식을 시켰다고 머리채를 잡은 그날 아침에도 상간녀에게 사랑해, 오늘만 참으면 되라는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있었다. 배신감은 분노를 넘어 사리로 바뀌었다.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서늘한 도끼가 차올랐다. 화면 속에서 여전히 사랑한다며 꽃다발을 흔드는 성훈의 모습이 역겨워 토가 나올 것 같았다. 회장님, 그래 말해라. 저 사람들 밟아주세요.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아주 철저하게요. 미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왕 회장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인터폰 마이크를 잡았다. 김 비서, 대문 열어라. 그리고 경찰에 연락해. 주거 침입 및 협박, 그리고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하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육중한 철제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성훈과 옥자는 문이 열리자마자 역시 우리 며느리야 하며 환호성을 지르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려 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건 미연의 따뜻한 포옹이 아니었다. 저택 정원에 도열해 있던 험상궂은 경호원들, 그리고 저 멀리서 울리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였다. 박성훈 씨, 당신을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의 미란다 원칙 고지가 대저택의 앞마당에 울려 퍼졌다. 성우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지는 차가운 수갑의 감촉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거 뭐야? 이거 안 나? 내가 무슨 횡령을 했다고 그래. 이건 모함이야. 여보, 미연아. 내가 시킨 거지. 내가 나 감옥 보내려고 작당한 거지. 성훈이 발악하며 미연이 서 있는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옥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다. 아이고, 내 아들 잡아가네. 생사람 잡네. 며느리가 시어미랑 남편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 동네 사람들, 천하의 페류나 좀 보세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싸늘했다. 이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칠순 잔치 밥상 없는 페륜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왕 회장의 수행원이 찍어둔 당시의 영상과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손가락질했다. 저 집이 그 집이라며? 아픈 아내 머리채 잡은? 어머, 짐승만도 못하네. 꼴 좋다. 경찰차에 억지로 태워지는 성훈을 보며 미연은 차갑게 돌아섰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하면서도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씁쓸했다. 가시죠, 회장님. 변호사님 만나러 가야겠어요. 미연은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며칠 후 가정법원 조정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다. 구치소에 수감된 성훈을 대신해 국선 변호인이 나왔고 옥자가 방청석에서 도끼를 품은 눈으로 앉아 있었다. 성훈 측은 뻔뻔했다. 피고 성훈은 20년간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을 전담했습니다. 원고 미연은 가정주부로서 기여도가 미미하며 오히려 가출하여 가정을 파탄낸 책임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주장에 왕 회장의 전속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태산의 대표 변호사가 코웃음을 쳤다. 그는 테이블 위에 라면, 박스 2개 분량의 낡은 공책들을 쏟아부었다. 쿵 하는 묵직한 소리가 조정실을 울렸다. 이게 뭡니까? 판사가 의아한 듯 물었다. 미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제 20년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쓴 가계부입니다. 미연은 맨 위에 있는 낡은 공책 하나를 펼쳤다. 10년 전 아이가 아플 때 쓴 내용이었다. 콩나물 300원, 두부 반모 500원. 아이 해열제 살 돈이 모자라 저녁 반찬을 줄였다. 남편은 회식이라며 20만 원을 타갔다. 또 다른 공책을 펼쳤다. 시어머니 생신 선물, 금반지 30만 원. 내 겨울 점퍼 지퍼가 고장났지만 옷핀으로 고정했다. 남편이 춥게 입고 다닌다고 핀잔을 줬다. 서러워서 화장실에서 울었다. 깨알같이 적힌 숫자와 메모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연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역사였다. 변호사는 그 가계부와 대조되는 성훈의 카드 내역서를 스크린에 띄웠다. 원고가 콩나물값 100원을 아끼려고 재래시장을 3바퀴 돌 때 피고는 상간녀와 하룻밤 호텔비로 50만 원을 썼습니다. 원고가 친정 어머니 수술비 200만 원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를 때 피고는 상간녀에게 명품백을 선물했습니다. 이게 경제활동입니까? 이건 경제적 학대이자 사기입니다. 변호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옥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판사조차 혀를 내두르며 가계부를 넘겨보았다. 빼곡한 기록들은
그 어떤 증거보다 강력했다. 20년의 헌신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한 피고의 모친 최옥자 씨, 변호사가 방청석의 옥자를 지목했다. 동네 노인정 및 시장 상인들에게 며느리가 돈 많은 노인을 꼬셔 사기를 쳤다. 원래 바람기가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니셨더군요. 녹취록 확보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뭐야? 내가 없는 말했어? 여자가 도끼를 품으니까 집안이 망하지. 옥자가 소리쳤지만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해 질질 끌려나갔다. 이거 나, 내 아들 내놔, 내 돈 내놔. 전현이 다 훔쳐간 거야. 복도 밖으로 사라지는 옥자의 비명소리는 처량하다 못해 괴기스러웠다. 그 시각 구치소 접견실. 성우는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리병 너머로 나타난 사람은 미연이 아닌 상간녀 수진이었다. 성운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수진아, 왔구나. 역시 너밖에 없어. 나 좀 꺼내줘. 우리 엄마가 집 팔아서라도 합의금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너도 좀 보태줘. 내가 나가면 다시 시작하자. 응? 우리 아기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차가웠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성운을 비웃듯 내려다보았다. 오빠 미쳤어? 내가 미쳤다고 범죄자 뒷바라지를 해? 어머, 범죄자라니. 너 나 사랑한다며. 우리 아기는 어쩌고. 아기, 지웠어. 뭐? 성운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오빠 돈 보고 만난 거지. 배 불뚝 나온 50살 아저씨를 내가 왜 좋아해? 근데 오빠 빈털털이라며? 횡령한 거 다 토해내면 빚만 5억이라며? 난 빚쟁이랑 못 살아. 다신 연락하지 마. 수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갔다. 이수진, 내가 쓴 돈이 얼만데. 성운이 유리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건 교도관의 차가운 제지뿐이었다. 3805번. 조용히 해. 방으로 돌아가. 철컹. 무거운 철문이 닫히고 독방에 갇힌 성운은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했다. 하지만 좁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20년 동안 자신을 왕처럼 떠받들어주던 아내 미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감기 몸살에 끙끙 앓으면서도 자신을 위해 밥상을 차리던 그 모습이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아니, 지겨웠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무치게 그리웠다. 따뜻한 밥 한 끼가, 다림질된 셔츠가, 자신을 걱정해주던 그 잔소리가. 흐흑, 미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성우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다. 그가 흘리는 눈물은 미연이 20년 동안 흘린 눈물에 비하면 먼지보다 가벼운 것이었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가고 있었다. 성우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회사는 그를 파면 조치했다. 퇴직금은 전액 압류되어 빚잔치에 쓰였다. 옥자가 살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다. 그녀는 평소 무시하던 반지하 월세방을 구해야 했지만 보증금조차 없어 찜질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 반면 미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왕 회장의 후원으로 그토록 하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했다. 식품 영양학. 그녀의 재능을 살려 소외된 이웃들에게 건강한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어느 날 오후 미연은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를 받았다. 이혼 확정 증명서 서류를 받아든 미연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20년의 족쇄가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다. 축하한다, 내 딸.
언제 다가왔는지 왕 회장이 미연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라.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 말고 그냥 김미연으로. 네. 어머니. 미연은 활짝 웃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그늘 한 점 없는 환한 미소였다. 창밖에는 긴 겨울이 끝나고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미연의 인생에도 비로소 봄이 찾아온 것이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겨울이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울역 광장의 칼바람은 여전히 매서웠다.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 낡은 신문지를 덮고 누운 노파가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를 토해냈다. 옥자였다. 화려한 개량 한복에 금부치를 주렁주렁 달고 며느리를 하며 부리듯 하던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헝클어진 백발의 때 묻은 패딩 점퍼, 손톱 밑에는 새까만 때가 끼어 있었다. 아이고, 배고파. 밥 좀. 옥자가 힘겨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옆에 쭈그리고 앉아 소주병을 기울이던 남자가 신경질적으로 빈 병을 바닥에 던졌다. 갓 출소한 성운이었다. 3년의 수감 생활은 그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다. 머리는 빠져 듬성듬성했고 눈빛은 탁하게 풀려 있었다. 정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일용직조차 구하기 힘들었다. 아, 엄마. 조용히 좀 해. 누가 밥을 줘요, 이 세상에. 성훈아. 저기 사람들이 줄 서 있잖아. 무료 급식소. 거기 가면 고깃국 준다더라. 가자, 응? 옥자가 떨리는 손으로 광장 건너편을 가리켰다. 사랑의 반찬 나눔 마이너스 왕소금 재단이라는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다. 성우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백가죽이 등에 붙을 지경이라 어쩔 수 없이 옥자를 부축해줄 맨 끝에 섰다. 한참을 기다려받은 식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고기 미역국과 하얀 쌀밥,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잡채가 담겨 있었다. 허겁지겁 두 모자는 체면도 잊은 채 밥을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자 옥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맛있다. 이거 옛날에 우리 며느리가 해주던 맛인데. 미연이가 잡채 하나는 기가 막히게 했었는데. 밥 먹는데 재수없게 그 여자 얘기는 왜 꺼내요? 성훈이 밥알을 튀기며 소리쳤다. 그때였다. 급식소 앞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이사장님 오셨다. 아이고, 이사장님. 오늘도 이렇게 맛난 밥을 주시고 복 받으실 겁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여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노인들의 손을 이리리 잡아주었다. 세련된 코트에 단아한 올림머리, 얼굴에는 기품과 여유가 넘쳐 흘렀다. 3년 전 슬리퍼 한 짝만 신고 쫓겨났던 그 여자, 김미연이었다. 국을 마시던 성훈이 사례가 들려 캑캑거렸다. 옥자는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미연아? 꿈인가 싶었다. 하지만 분명 미연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훌쩍 자란 아들 민수와 딸 지수가 양옆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다. 아이들은 구김살 하나 없이 밝은 표정으로 엄마를 도우며 배식을 하고 있었다. 엄마, 여기 김치 더 드릴까요? 그래, 민수야. 할아버님들 드시기 편하게 잘게 썰어드려. 그 화목한 모습은 성훈이 감옥 독방에서 수천 번 상상했던, 하지만 자신의 손으로 박살 내버린 바로 그 가정의 모습이었다. 성훈은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보, 미연아, 민수야. 성훈이 식판을 밀쳐내고 미연을 향해 다가갔다. 옥자도 절뚝거리며 뒤를 따랐다. 아가, 나다. 시험이다. 아이고, 내 새끼들. 그들이 다가가자 미연을 호위하던 경호원들이
즉각 앞을 막아섰다. 물러나십시오. 접근 금지입니다. 이거나 내가 남편이야. 내가 애들 아빠라고. 성훈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자 배식을 받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미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이 성훈과 옥자에게 머물렀다. 성훈은 기대했다. 그래도 20년을 살았는데 아이들 아빠인데 측은해서라도 받아주겠지. 돈 좀 쥐어주겠지. 하지만 미연의 눈빛은 너무나 고요했다.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함. 거기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완벽한 남을 보는 눈빛이었다. 이사장님 아시는 분들입니까? 경호 실장이 물었다. 미연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식사 방해되지 않게 밖으로 모시세요. 뭐? 모른다고? 야, 김미연.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성훈이 발악했지만 경호원들의 힘에 밀려 질질 끌려나갔다. 옥자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부짖었다. 내가 미쳤지. 그 복덩이를 제 발로 걷어차고 천벌을 받았어. 아이고. 그들의 절규는 찬 바람 속에 흩어졌다. 미연은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다시 노인들에게 따뜻한 국을 퍼주었다. 그녀에게 있어 최고의 복수는 그들이 내 인생에 티끌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할 만큼 행복해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미 복수를 완성했다. 그날 저녁 성북동 저택. 거실에는 촛불이 켜진 커다란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오늘은 왕 회장, 아니 미연의 어머니 왕순례 여사의 팔순 잔치였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민수와 지수가 재롱을 피우고 미연이 직접 만든 생일상 앞에서 왕 회장이 한박 웃음을 지었다. 고맙다. 내 평생 이렇게 따뜻한 생일상은 처음 받아보는구나. 피 한 방울 안 섞인 너희가 내 진짜 가족이다. 왕 회장이 미연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었던 미연의 손은 이제 부드러워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한 심지는 그대로였다. 어머니,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전 그 벤치에서 저를 잡아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아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선 게야. 착한 마음이 복을 부른 거지. 이제 이 재단도 내 남은 재산도 다 내 것이다.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데 써다오. 미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다. 3년 전 그날처럼 추운 겨울이었지만 이 집안은 봄날처럼 따스했다. 미연은 창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눅 들고 상처받았던 여자는 없었다. 당당하고 아름다운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김미연만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와인 잔을 들고 가족들을 향해 웃어 보였다. 자, 건배할까요?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위하여. 잭마이너스 하는 청아한 잔 부딪히는 소리가 저택을 가득 채웠다. 고통스러웠던 지난날은 눈 녹듯 사라지고 찬란한 인생 이막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